2021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3학년 학생 A의 수학 일기의 일부이고 자료 2는 자료 1에 대해서 교사들이 나눈 대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문제를 읽어줘야겠습니다. 자, 어느 학자가 나왔나요? 바로 비고츠키가 나왔습니다. 자, 비고츠키 학파의 관점에서 자료 1의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용어를 쓰고, 자, 이런 용어가 나오면 비고츠키 하면 우리가 어떤 용어를 떠올릴 수 있나요? 바로 근접 발달 영역, 아니면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 아니면 비계 설정. 이게 바로 비고츠키, 죄송합니다. 비고츠키의 가장 유명한 용어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가 알게 된 지금 채빈 값의 의미를 말하고, 그리고 니은, 디귿에 있는 근거하여 사회적 구성주의와 차별되는 급진적 구성주의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비고츠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비고츠키는 일단은 아동이 실제적 발달 수준이 있고, 그리고 잠재적 발달 수준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사이의 영역을 뭐라고 했나요? 바로 요 사이의 영역을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비계 설정, 즉 힌트를 주자는 거죠. 비계 설정을 줘서 실제적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학생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제적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은 이제 학생들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므로 교사는 촉진시켜줘서 학생이 수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시사점도 간단하게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특징이 이제 비계 설정이라는 용어가 있죠. 스캐폴딩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과 같다, 단서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와 차별화되는 급진적 구성주의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적 구성주의와 급진적 구성주의의 차이는 뭐가 있었나요? 바로 첫 번째로 공통점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점은 지식의 자주적 구성, 그리고 지식의 생량 지향성 원리,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되겠죠. 하지만 차이점은 바로 지식의 비객관성, 그리고 언어의 비공유성이 있죠. 지식의 비객관성이라는 건 뭔가요? 자, 인식 같은 것은 주체가 이제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객관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지식의 비객관성이에요. 자, 그리고 언어의 비공유성은 이제 지식은 언어로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언어의 사회적 공유성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니은과 디귿에 근거하여서 이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친구 B와 함께 영화관 갔다. 자, 영화 함께 골라보자고 하고, 여러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고 있기에 영화로 고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가 무엇인지 조사해보자는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본 영화를 관람하기로 결정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B의 의견도 물었다고 합니다. 자, B도 동의했어요. 자, 근데 영화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에게 관람한 영화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조사한 자료로 수학 시간에 배운 평균을 구하고자고 B에게 말했다 합니다. 자, 그런데 B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은 여러 가지 있죠. 자, 어떤 여러 가지가 있나요? 바로 중앙값, 최빈값, 평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적절한 값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고 그 자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관람하기로 한 영화의 선택이 조건이 무엇이있는지 나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자, 맞아, 그거야. 여기서는 채빈값이 대표값으로 적절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이 B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한 선택을 알려주고 그거를 알게 깨달아주는 거죠. 자, 지금 이 B 학생이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기가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억이 말하는 것은 바로 비계 설정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최빈값, 지금 최빈값이 단어로 나왔습니다. 최빈값은 그러면 어떤 용어가 되겠냐? 최빈값은 뭔가요?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니까 최대로, 빈도수가 많은 값을 바로 최빈값이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이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하면 돼요. 자, 중앙값은 뭔가요? 중앙값은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고, 그리고 평균은 전체를 더 더하고, 예를 들어 n개의 표본이 있으면 n개를 모두 다 더하고 그거를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게 바로 평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료 1에 니은 디귿에 근거하여 자, 급진적 구성주의 원리를 설명해 봅시다. 자, 니은을 보면 교과서에 정리된 수학이 아닌 내 주변에 살아있는 수학을 경험한 것이라 했어요. 자, 지금 교과서에 정리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수학을 경험하였다. 자, 이걸 키포인트로 적어가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면 수학이 객관적 진실이기보다는 우리 삶의 경험을 조작하는 데 도움이 됨을 학생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즉, 실세계에서 학생들이 한 번씩 배워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가지를 토대로 작성해 줘야겠죠.
우리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이제 차별화되는 급진적 구성주의 원리로 아까 말한 비객관성을 듣겠죠. 지식의 비객관성.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교과서에 정리된 객관적 수학이 아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최빈값을 경험한 것 같이 자, 인식은 주체를 경험을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객관적인 이제 실제 발견하는 것은 돕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즉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을 어떻게 생성하냐면 일단 주관적 지식이 그리고 공표가 되고 그리고 라카토스의 발견술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증명과 반복이 이뤄졌다가 마지막에 객관적 지식으로 이제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식의 비객관성이라는 것은 경험을 조직하는 데 도움이 주는 것이 바로 지식이지 이런 객관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돕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비객관성, 즉 사회적 구성주의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 일단 사회적 구성주의와 이 급진적 구성주의의 차이점은 바로 지식의 비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비객관성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정리된 객관적 수학이 아니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최빈값, 이 문제에서는 최빈값이죠. 최빈값을 사용했죠. 최빈값을 경험한 것 같이 인식은 주체가 경험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 객관적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 돕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서술해주면 되겠습니다.